안녕하세요. 민법을 강의하는 최희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총평을 하면 그 민법은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난이도가 낮게 출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특별법에 몇 개 좀 생소한 것들이 있긴 했지만 대체적으로는 이제 기존 시험들을 보면서 기출 문제들을 정리했다면 합격 점수를 받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정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해설을 좀 할 텐데요. 이 해설은 올해 시험 본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정규 강의에서의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따로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 틀린 거고요. 1번 반사회적 행위인지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냐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 계약 체결 시죠. 자, 2번 반사회적 무효는 절대적 무효죠. 절대적 무효니까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 그럼 읽어볼 필요도 없죠. 대가의 적정성을 따지지 않고 이건 무조건 반사회적 무효입니다. 4번도 늘 보셨던 거죠.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 들어갔다. 요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효력을 논의해야지 이 자체를 반사회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했고요. 자, 5번 상대방에게 표시된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이다. 그럼 뭘 묻는 거예요? 동기의 불법을 묻는 거죠. 그럼 동기가 반사회적인 건 원칙적으로 계약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없죠. 다만 그 불법 동기가 표시되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알려지면 그때는 무효가 된다라고 했어요. 답은 2번입니다. 자, 42번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자주 나오는 거죠. 제3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찾는 거야. 우리가 통정허위 표시에서 제3자란 허위 표시가 형성되고 그에 터잡아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제3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냐면 뭐뭐 한 자, 뭐뭐 받은 자 이렇게 새로운 뭔가를 했다면 제3자가 된다라고 했고요. 근데 하나 조심하시라고 한 게 있었죠. 뭘 했는데도 제3자가 아닌 사람,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냐면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 계약을 인수한 자는 당사자와 같은 사람이니까 제3자가 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기억해 보면 가압류했죠. 제3자 해당되고요. 니은은 워낙 중요한 판례죠. 파산관제인은 제3자 해당됩니다. 자, 디귿은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할 점으로 본 거죠.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그 계약의 당사자 지위가 되는 거지 제3자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제3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억과 니은 3번이 되겠고요. 자, 41번 무권대리인 나왔어요. 그럼 무권대리인 나오면 의리 무권대리인 그럼 볼 거 없죠? 본인 갑 상대방 병입니다. 자, 1번 틀린 걸 찾는데 갑이 무권대리 행위의 일부를 추인했어요. 자, 그러면 일부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원칙적으로 무효. 다만 상대방 동의가 있으면 유효가 되죠. 그러면 상대방 동의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죠. 동의가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추인은 무효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2번 갑이 을로부터 병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수령했어요. 본인이 대금을 수령했다. 그럼 이것은 묵시적 추인에 해당되죠. 이행을 하거나 이행을 받으면 추인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자, 3번 갑을 단독 상속한 을,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볼 것도 없죠. 이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상속을 주장하면서 거절권을 행사하고 등기 말소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건 신의 측 위반입니다. 그래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자, 병 상당 기간 정해서 최고했어요. 최고. 그럼 늘 나왔던 거죠. 최고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은 경우 발신주의고요. 추인이 아니라 거절로 본다. 옳은 질문. 자, 5번 갑이 을에게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했다. 누구에게 추인했냐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어요. 그러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거 가지고는 상대방이 알지 못한다면 대항할 수 없죠. 그럼 상대방이 알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를 알지 못한 병이에요. 그럼 상대방은 몰랐으니까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라고 했죠. 정답은 1번입니다. 44번 복대리에서 옳은 것입니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일단 복대리인은 선임할 때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하는 건 맞는데 문제는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될 수 없는 거죠. 틀렸고 2번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는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만약에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3번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 선임했다. 그러니까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죠. 근데 언제 할 수 있느냐? 승낙이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 선임했다면 책임의 문제는 선임 감독 책임을 져야죠.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선임 감독상 책임이 면제되려면 어떤 말이 나와야 돼? 본인이 지명했다는 말이 나오면 선임 감독상 책임은 면제되지만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고요. 4번 법정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제한은 임의 대리인에게 들어가는 제한이고 법정 대리는 제한 없죠. 자기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 그럼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도 언제든지 무과실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법정 대리인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책임을 경감시켜줘야죠. 그러면 선임 감독상 책임으로 경감됩니다. 5번이죠. 부득이한 사유.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다면 무과실 책임이 아니라 선임 감독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 자, 5번은 옳은 지문. 자, 45번. 의사표시에서 틀린 것입니다. 자, 1번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 제한능력자였어요. 제한능력자는 수령 능력이 없는 사람이죠. 따라서 표의자는 그 제한능력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법정 대리인이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장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제한능력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2번 비진의에서 진의의 개념. 진의라는 것은 진정으로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 의사를 말하는 거죠. 2번 옳은 지문이고요. 3번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다. 중과실만 아니면 경과실이 있어도 착오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표의자는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지느냐. 자, 경과실이 있는 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건 이건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 적법하죠. 따라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길 수 없습니다. 3번은 정답. 4번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자 취소권은 두 군데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중매매에서는 뭐라고 꼬드겨도 채권자 취소권 안 되고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라 하더라도 될 수 있다라고 했던 거고요. 5번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럼 공무원이 사직서 내는 건 사법행위가 아니라 공법행위죠. 공법행위에는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6번 착오에서 틀린 것인데 1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권은 당사자들이 합의로 배제할 수 있죠. 1번 정답. 착오 취소는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배제 특약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자, 2번은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다. 착오 취소가 되려면 반드시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되고요.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그건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닙니다. 그래서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게 아니라면 중요 부분 착오라고 할 수 없고요. 3번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대한 증명은 누가 하느냐? 취소를 막으려는, 취소하지 않게 하려는 상대방이 한다. 그러니까 착오 취소는 착오가 있었는지 여부는 취소할 표의자가 착오 사실을 증명해야 되고요. 상대방은 취소를 막으려면 법률행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4번 취소권의 제척기간이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한 날로부터 10년 제척기간. 그 다음 5번 5번은 뭐 워낙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의 뭐 매년 나오다시피 했죠.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지합니다. 그러면 해제를 당한 매수인은 착오가 있었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걸 인정함으로써 이 매수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고 한 거죠. 이건 뭐 매우 중요해서 착오 파트에서도 출제가 되고 해제 파트에서도 출제가 됩니다. 답은 1번이고요. 47번 불공정행위에서 틀린 것입니다.
자, 궁박이라는 것은 경제적 원인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모든 궁박을 포함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무경험의 개념은 요건 어떤 특정 거래 영역에서의 무경험이 아니라 일반 거래 경험 부족을 말하죠. 그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고 특정 거래 영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되어 있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서 일반인의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니까 불균형이다라는 것은 획일적으로 몇 배 이상 이런 산술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게 판례였죠. 4번. 불공정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이건 뭐 계속 출제가 됐던 우리가 이제 알박기 사건이다라고 하면서 봤던 얘기죠. 불공정 행위로 무효인 경우에 추인은 할 수 없죠. 추인은 안 되지만 뭐는 된다. 전환은 적용될 수 있다. 자, 5번.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은 누가 기준? 본인. 그러니까 전부 다 대리인 기준이고 궁박은 본인 기준이다라고 했던 거죠. 답은 2번이고요. 48번. 법률행위 부관에서 틀린 것은 불법 조건이 붙었다. 자, 반사회적 조건이 붙으면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 다 무효가 됩니다. 2번.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에 대한 증명 책임은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조건이 있느냐라는 것은 사실 인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라고 했던 거죠. 3번.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렇죠. 153조 1항.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면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당사자 특약 할 수 있느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효력이 없다. 틀렸고, 그래서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당사자가 특약을 하면 별도 약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라고 했던 거고요. 4번.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기한으로 정했다. 불확정 기한을 정한 경우야. 그럼 불확정 기한을 정하면 그 사실이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본다. 그럼 작년에도 출제됐던 판례 다시 한번 나왔고요. 5번. 조건부 권리는 조건 성취가 미정인 동안에도 일반 규정에 의해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틀린 거 찾는 거였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고요. 49번. 무효에서 틀린 것입니다. 자, 무효행위 추인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방법은 가리지 않습니다. 2번. 무효행위 추인은 반드시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죠. 무효 원인이 남아있다면 아무리 추인한다고 해서 유효가 될 수 없습니다. 3번.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러니까 이거 무효잖아요. 그 무효면 외관상으로 침해되는 행위가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무효기 때문에 실제로 침해된 권리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거 법무사 사건 하면서 봤던 거고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다. 왜? 침해된 권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4번. 무권리자의 처분. 중요하죠? 무권리자의 처분은 무효입니다. 무권리자의 채권행위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처분은 처분권이 있어야 돼요. 그럼 마지막에 무권리자 처분행위가 무효인데 권리자가 그걸 알고 추인했을 때 어떤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고 했냐면 무권대리에서 본인 추인 규정. 우리가 무권리자, 무권대리 세 글자가 똑같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추인은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냐면 소급하여. 무권대리처럼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것이지 추인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4번이 틀렸고, 자,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토지거래계약이 허가를 받지 못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허가구역에서 풀렸어요. 지정 해제가 되면 이 자체로 계약은 확정 유효가 되는 것이지 뭐 나중에라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든지 새로운 계약을 해야 한다 이러면 틀려요. 이 자체로 유효가 된다. 답은 4번이고요. 50번. 자, 취소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기억, 취소권자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 청구는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점. 우리가 법정 추인하면 6가지 봤잖아요. 이, 청, 경, 담, 양, 강.
이 청경한 담양강에서 법정 추인한다 이랬어요. 근데 이 중에 두 가지를 조심하시라 그랬죠. 뭐랑 뭐를 조심하셔야 되냐면 청량, 매운 거 조심하시라 그랬죠. 청구와 양도는 누가 했을 때만 법정 추인이냐면 취소권자가 해야 되고 상대방이 한 경우에는 법정 추인되지 않습니다. 자, 청구 나왔잖아요. 근데 누가 했대요? 상대방의 청구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법정 추인 사유가 될 수 없다. 기억은 옳은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했어요. 제한 능력 취소는 절대적이고 제한 능력자를 위한 특칙이 있죠. 제한 능력자는 받은 것에 대해서 선, 악을 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상환하면 돼요. 악의의 제한 능력자, 그러니까 유혹하는 거죠. 선의뿐 아니라 악의의 제한 능력자도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상환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표의자의 착오를 상대방이 알고 뭐 나왔어요? 이용 나왔네. 끝났죠? 그럼 이용이란 말이 나오면 중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옳은 지문은 기억과 니은 3번이 되겠고요. 자, 51번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에서 옳은 것입니다.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이 아니라 채권적이죠. 등기를 청구하는 사람에게 현재 물권이 있으면 물권적인 거고 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 청구한다. 그럼 아직 소유자, 물권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채권적이에요. 그러면 니은 볼게요. 무효등기 말소에 가름하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권은 자, 물권적 청구죠.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는 누가 청구하는 거냐면 진정한 소유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무효등기 말소랑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는 둘 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다. 물권적 청구고요. 디귿 점유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취득시효를 완성했다고 해서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등기해야 소유자니까.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하는 거니까 성질은 채권적이 됩니다. 옳은 지문은 니은과 디귿. 답은 4번이고요. 52번 물권에서 틀린 것입니다. 온천권은 관습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관습상의 물권이 아니다라고 본 대표적인 거 온천권이 있었고 그리고 통행권 그리고 남의 땅에 오래 다닌다고 해서 통행권 인정 안 한다고 했고 공원이 있다고 해서 근린공원 이용권 이건 관습상 물권이 아니다. 그게 5번이죠. 공원 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2번 유치물과 결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은 물권 법정주에 반하지 않는다. 2번 틀렸고. 자, 2번은 이거 최신 판례로 강조했던 중요한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유치권은 법정 담보예요. 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하는 거죠. 근데 우리 민법 320조에서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련성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근데 결련성이 없는데 당사자들이 약정으로 유치권으로 할 수 있느냐? 그건 물권 법정주의 위반. 안 된다는 거예요. 2번 틀렸고 3번. 저당권은 당사자 약정뿐 아니라 그러니까 저당권은 원래 약정 담보죠. 근데 법정 담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할 수도 있다. 이걸 우리가 법정 저당권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약정이 아니라 우리 민법 649조에서 규정하죠. 토지 임차인이 최후 2년 차임 지체를 이유로 그 임대인이 임차인의 건물을 압류하면 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라는 649조에 의한 법률 규정에 의한 저당권도 존재할 수는 있죠. 옳은 지문이고요. 4번. 전세권자가 사용수익권 등을 완전히 배제하고 채권 담보만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받는 건 물권 법정주의 위반, 무효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전세권에서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요소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뭐라고 했냐면 장래 이용 상황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한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장래 이용 상황을 완전히 사용 수익을 배제해버리면 용익물권으로서의 전세권 내용에 대한 물권 법정주의 내용 강제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반하게 된다. 자, 답은 2번이고요. 자, 53번은 뭐 쉬어가는 문제죠. 점유할 권리가 없는 거, 저당권은 점유할 수 없는 거고요. 답은 1번.
전세권과 지상권은 용익물권으로서 점유하는 권리. 자, 54번. 민법상 합유. 자, 이 오랜만에 합유가 독자적으로 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공유도 마찬가지죠. 공유 지분은 공유물 전부에 미치는 거고, 2번 합유는 조합체 해산으로 종료한다. 그렇고요. 그러니까 합유는 어디서 나타나는 소유 형태였냐면 민법상 조합계약. 조합은 그냥 우리 쉽게 얘기하면 동업이에요. 동업. 그래서 동업이 해산되면 그 합유 관계도 종료하는 거고요. 3번도 마찬가지죠. 동업이 존속하고 있다면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만약에 합유물을 분할하면 조합, 동업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동업이 존속하는 한 분할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분할하고 싶으면 뭐부터 깨야 돼요? 조합, 동업을 해산해야죠. 조합을 해산하고 공유물 분할 절차에 따라 분할하면 됩니다. 합유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공유랑 결정적인 차이죠. 공유 지분은 완전히 독립적인 거니까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합유 지분은 전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합유 지분의 포기. 포기는 법률 행위죠. 등기해야 한다. 공유 지분 포기, 합유 지분 포기 다 등기해야 됩니다. 답은 5번이고요. 자, 55번. 갑소유 토지를 을이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원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다. 자, 지금 을이 점유 취득 수요를 완성한 거고요. 을은 갑에게 수요 완성으로 등기를 청구했어요. 근데 아직 등기는 못 받은 상태다. 그 이후 발생하는 문제. 그 이후 발생하는 문제. 틀린 것입니다. 1번. 갑이 X토지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을은 갑에게 점유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취득 수요를 완성한 사람, 정당한 점유할 권리를 가지고 방해 제거를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조심하실 점은 점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지, 만약에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를 구한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고요. 자, 2번. 갑은 을에게 X토지의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취유를 완성한 사람은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갑은 을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고요. 그리고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전부 다 청구할 수 없습니다. 4번. X토지가 수용되어 갑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을은 갑에게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우리 뭐라고 불렀던 거냐면 대상 청구야. 그럼 대상 청구권이 인정되려면 등기 청구를 언제 했어야 되냐면 불능 전에 했어야 되고요. 불능 후에 했다면 대상 청구 못 합니다. 근데 이제 주어진 문제가 요 등기 청구한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등기 청구한 상태에서 수용되었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때는 보상금에 대한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5번. 갑이 을의 수요 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처분했어요. 그럼 알고 처분했다라고 하면 뭐가 나올 거라고 했어요? 손해배상이에요. 이때 손해배상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이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아니다. 그래서 알고 팔았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틀린 지문은 4번이고요. 56번. 갑을병이 각 7분의 4, 7분의 2, 7분의 1. 자, 갑이 과반수 지분이에요. 갑이. 나머지는 소수 지분권자고요. 틀린 것은 1번. 갑은 을병과 협의 없이 X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관리에 관한 사항의 결정은 공유 지분의 과반수로 할 수 있죠. 따라서 갑은 과반수 지분권자니까 단독으로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2번. 갑은 을병의 동의 없이 X토지를 처분하지 못한다. 공유물을 처분 변경할 때는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조문이죠. 3번. 병은 갑을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조금 전에 봤던 합유와 다른 점, 공유는 지분이 완전히 독립한 권리이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죠. 이때 처분이라는 건 양도, 담보 제공, 포기 모두 다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4번. 을이 갑병과 협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독점 사용한다. 을이면 소수지분권자요. 소수지분권자가 독점 사용하고 있다. 자, 그럼 이제 뭐 나오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판례.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보존행위로서 인도 청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죠. 그럼 다른 소수지분권자 병은
보존행위로 인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번 틀렸고요. 다만 이때 이제 인도 청구는 안 되고 지분권에 기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고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가능합니다. 인도 청구는 안 된다. 워낙 중요한 판례였고. 5번. 갑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했어요. 그러면 그 지분은 을과 병에게 각 지분 비율로 귀속된다. 소위 이제 지분의 탄력성 민법 267조 규정이고요. 균등하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지분 비율로 귀속이 됩니다. 정답은 4번. 자, 57번. 등기 없이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는 사유가 아닌 것은? 간단한 문제죠. 정답은 3번.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건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되고 뭐예요? 형성 판결이지. 공유물 분할 판결 같은 형성 판결은 등기를 요하지 않고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뭐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58번. 갑이 을로부터 을 소유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갑이 전세권자라는 얘기죠. 틀린 것입니다. 1번. 갑이 X 건물을 전세권 설정 계약으로 정한 용법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어요. 용법에 위반되는 사용 수익은 유치권, 전세권 소멸 청구 사유가 되죠. 그러면 이를 이유로 을은 전세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답은 간단한 거죠. 1번입니다. 2번. X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을 취득한 을.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가 자기 땅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을 했는데 이게 을의 토지가 아니라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의 토지예요. 그래서 지상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신축한 다음에 요걸 갑에게 전세권 설정해 줬다. 그럼 이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 이용권에도 미치는 거죠. 따라서 을이 이 지상권을 소멸시키려고 하려면 반드시 갑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만약에 얘가 갑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소멸시키면 갑도 전세권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 없으면 지상권 소멸시킬 수 없고요. 3번. 갑은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을 존속시키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전세권은 존속기간 중에 전세금 채권의 확정적 분리양도는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다만 이제 존속기간 중에 분리하려면 조건부로 해야죠. 전세권이 소멸하고 전세금 채권이 발생하는 걸 정지조건부로 양도하는 건 기간 중에도 가능하지만 확정적 분리양도는 허용할 수 없습니다. 옳은 질문 4번. 을이 전세권 존속 중에 병에게 건물을 팔았대요. 그럼 이제 전세금 반환 책임을 지는 사람은 종전 소유자 을이 아니라 누가 지는 거야? 새로운 소유자 병은 기간 만료 시에 갑에게 전세금 반환 의무를 집니다. 5번.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건물 인도 및 말소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둘은 무슨 관계예요? 동시행 관계다. 기본적인 문제고 답은 1번입니다. 59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1번. 지상권자의 계약 갱신 청구권입니다. 형성권이 아니죠. 형성권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죠. 그러니까 비교되는 건 거절당했을 때 행사하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설정자가 거절할 수 없는 거고요. 2번. 담보 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되었다. 우리가 줄여서 담보지상권이라고 불렀죠. 담보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권리가 아니라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저당 가치가 저감되는 걸 막기 위해 설정하는 게 담보지상권이에요. 따라서 채권이 변제되었다. 그럼 당연히 저당권 소멸하겠죠? 그와 동시에 담보지상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옳은 질문. 답은 2번이고요. 3번. 타인 소유의 기존 연화조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설정하는 지상권의 최단 기간은 30년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야? 타인 소유지. 원래 견고한 건물은 최단 기간 30년이잖아요. 근데 이때 30년의 기간이 보장되려면 이 건물을 신축한 자가 지상권자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최단 기간이 적용되는 건 견고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지 기존의 건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틀렸고 4번.
기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건물이 멸실되면 지상권이 소멸하느냐? 틀렸죠? 지상권과 지상물은 부종성이 없습니다. 지상물이 멸실되어도 지상권은 그대로 존속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상권과 지상물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5번.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다. 자, 지상권 저당권이죠. 그럼 지료연체에 따른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는 즉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자에게 통지하고 상당 기간이 경과하면, 이건 뭐 법조문이죠. 288조인데 여러 번 출제가 됐던 거야. 즉시 소멸이 아니라 상당 기간이 경과해야 한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60번 지역권에서 틀린 것입니다. 민법은 지역권의 존속기간이나 지료 등은 규정하지 않습니다. 영구무한 가능하고요. 2번 요역지에 설정된 저당권에게 경매가 되었다. 그럼 당연히 요역지가 경매로 넘어가면 모두 같이 간다. 지역권도 당연히 같이 가죠. 그래서 경매 매수인은 요역지 소유권과 함께 지역권도 취득하게 됩니다. 3번 점유로 인한 지역권의 취득기간 중단. 뭐예요? 취중보다 무효. 우리가 술 먹고 하면 무효 이런 얘기 했었고, 소멸수요 중단, 소중한 건 모두, 전부에게 이런 얘기 했었죠. 취중이니까 효력이 없다. 옳은 질문 4번. 지역권자는 지역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한다. 자, 염려가 있으니까 행사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은 예방 청구죠. 그럼 예방 청구하면 뭐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또는 이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하는 거지, 예방과 이러면 틀리는 거야. 둘 다 할 수 없고 둘 중에 하나만 합니다. 물론 지역권은 예방이나 재건은 청구할 수 있어도 반환 청구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자, 5번.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수익 정도 비율에 따른 비용 분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느냐? 함께 썼으면 함께 비용 분담해야죠. 5번 틀렸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역권은 배타적 권리가 아니라 공용적 성격이에요. 그래서 승역지 소유자도 그 물건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사용했다면 수익 비율에 따라 같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라고 법률로 규정하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61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서 옳은 것입니다. 1번.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 법정지상권은 미등기 무허가 가리지 않고 다 인정하는데, 근데 가설건축물은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1번도 틀렸고 무허가 미등기 다 인정하는 거고요. 3번. 법정지상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무효라는 얘기죠. 근데 요건 좀 문제가 좀 깔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특별한 말 없이 법정지상권이라는 말을 쓰면 이건 저당물 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 즉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인데, 366조의 법정지상권은 포기특약 무효입니다. 철거특약 무효, 강행 규정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는 걸 전제로 출제한 거야. 그래서 출제자는 요거를 전제로 해서 요것도 전부 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써야 되는데 줄여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요거는 한번 이의 신청은 해볼 만합니다. 물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진 않아요. 높진 않은데 문제가 깔끔하진 않고,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관습법상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해도 받아줄 가능성이 높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한 내용은 되죠. 어쨌든 여기서 관습상 지상권이라고 했기 때문에 관습상 지상권은 강행 규정이 아닙니다. 포기특약 할 수 있어요. 4번. 법정지상권자는 지상권 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법정지상권이요? 187조 변동이죠. 그럼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고요.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언제 등기하는 거야? 처분 시에. 근데 여기서는 뭘 물었냐면 대항할 수 있는지를 물었죠. 대항은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어요.
4번은 정답, 옳은 지문이고요. 처분 시에 등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건 전세권의 법정갱신이 제일 많이 나왔죠.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이니까 등기할 필요 없고요. 등기하지 않아도 새로운 건물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 시에는 등기하는 거고,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을 매매계약으로 넘겼어요. 그러면 건물의 양수인은 매매를 한 거니까, 법률행위를 거니까 등기해야죠.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 틀렸고, 그럼 물론 비교되는 건 법정지상권이 딸려있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럼 경락에는 등기하지 않아도 당연 취득입니다. 근데 얘는 경매가 아니라 매매를 했잖아요. 그러면 등기함으로써 지상권을 이전받는 거죠. 답은 4번이고요. 62번 저당권에서 틀린 거예요. 자, 저당권은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렇죠. 담보되는 피담보채권,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 1년분, 실행비용 5가지가 담보되죠. 피담보채권은 금전채권이 아니어도 된다. 물론 등기할 때는 금전으로 환산해서 등기해 줘야 되고요. 3번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제3취득자죠. 제3취득자는 경매인이 될 수 있다.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제3취득자 보호규정입니다. 4번 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 설정 후에 저당 목적물에 부합된 물건에는 미치지 않는다. 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거죠. 부합물 종물에 미칩니다. 그게 저당권 설정 전에 부합이 되었느냐 후에 부합이 되느냐 이런 건 따지지 않아요. 전후를 불문하고 부합물 종물에는 미치게 됩니다. 4번 틀렸고요. 자, 5번 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는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통 이제 채무자가 설정자가 되겠지만 제3자가 될 수도 있다. 물상보증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답은 4번이고요. 자, 63번. 괄호 넣기가 출제가 됐죠. 물론 이제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해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서 뭘 한다?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 있다. 문제는 어렵지 않았지만 우리 민법 시험에서 괄호 넣기는 굉장히 생소한 거죠.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64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유치물의 침탈로 인한 유치권자의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옳은 지문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평소에 잘 보지 않았던 판례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점유물 반환 청구, 점유회수죠. 점유물 반환 청구는 언제 행사하는 거냐면 점유의 침탈 시에 행사하는 거야. 침탈 시에 점유물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건 지금 점유물의 침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유치물 침탈로 인한 본권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행사하는 손해배상 청구야. 그럼 이건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에 규정하고 있는 1년 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요. 각각의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를 적용한다라는 게 판례였어요. 1번은 잘 보지 않았던 거지만 뭐 정답하고는 상관없었죠. 요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옳은 지문. 2번.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의 유치 방법으로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 소유자의 소유물 반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자, 2번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묻는 거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누구에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냐면 점유할 권리 있는 자. 대표적으로 미등기 매수인, 취득시 완성자 이런 거 봤잖아요. 그러면 유치권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점유하고 있는 사람, 점유할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있다라는 게 판례죠. 따라서 소유자가 이 사람에게 반환 청구하면 얘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번. 토지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는 전세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느냐? 성립할 수 없죠. 우리가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건 대표적으로 뭐 봤어요?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이런 것 가지고는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4번 복수의 유치물이 여러 개인 거죠.
근데 그건 각각의 부분으로 피담보 채권 전부를 담보한다. 이걸 우리가 불가분성이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5번. 유치권자가 동일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복수의 유치물 중 일부를 채무자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물 전부에 대한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이건 이제 마지막에 매우 강조했던 판례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판례를 살짝 좀 변형한 건데 유치권자의 의무가 있었죠. 의무는 선관주의 의무가 있었고 두 번째는 승낙 없이 사용되어 담보 제공 금지입니다. 근데 실제 사건에서는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여러 개 필지 중에서 한 개 필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사건이야. 그러면 소멸 청구할 수 있는데 나머지 것도 다 할 수 있느냐? 의무 위반한 필지에 대해서만 하느냐? 그걸 묻는 거죠. 의무 위반한 필지에 대해서만 소멸 청구하는 거지 다른 건 할 수 없어요. 따라서 전부가 아니라 의무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만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5번. 65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는데 토지가 재결 수용되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자, 그러면 후발적 불능이고요. 재결 수용으로서 소유권 이전이 불능이니까 이건 채무 불이행이 아니고 위험 부담의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매우 강조한 거잖아요. 만약에 이 경우에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위험 부담이 되었을 때는 어떤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다? 해제, 손해배상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틀려. 이건 채무 부담이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대가에 대한 위험을 누가 부담할 건지를 묻는 거죠. 그러면 인도무자, 매도인 갑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죠. 자, 옳은 것을 고릅니다. 기억. 갑걸은 특약으로 을이 대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그렇죠?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우리 민법 537조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죠. 임의 규정이니까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고요. 니은, 을은 이행 불능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자, 좀 전에 강조한 거죠. 이건 채무 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해제란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니은은 틀렸고. 디귿, 갑이 수용 보상금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을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그 수용 보상금 청구권 자체가 을에게 귀속한다. 그러니까 일단 디귿은 뭘 말하냐면 원래 매도인은 인도물을 면하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를 면하는 거야. 근데 이 매매 목적물 대신에 보상금이 나왔다면 매수인은 그 보상금을 달라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바로 대상 청구권이에요. 그러면 얘는 매매 대금 지급을 해야 되는데 대상 청구권이란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보상금을 아직 안 받은 상태면 보상금 청구권을 양도하라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 이미 보상금을 받았다면 그 보상금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지 보상금의 수령권자가 자신이라는 확인의소를 구할 수는 없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러면 수용보상금 청구권 자체가 을에게 귀속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갑이 보상금을 수령하는 사람이고 을은 대신 달라라고 요구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디귿도 틀렸네요. 옳은 거 찾는 거니까 답은 1번입니다. 자, 66번 계약의 성립에서 옳은 것입니다. 청약의 유인을 받은 자가 유인에 대응하는 의사를 표시했대요. 그러면 유인에 대응하는 의사 표시가 바로 뭐야? 청약이지.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려면 유인한 사람이 다시 뭘 해야 돼요? 승낙을 해야죠. 이것으로 즉시 성립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2번, 당사자 간의 동일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되었다. 자,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고요. 여러 차례 출제됐죠.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된 때 성립합니다. 3번, 합의해제를 청약한 경우 그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여 승낙을 했어요.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기존 청약을 거절하고 새 청약을 한 것으로 보죠. 그래서 그 기존 청약은 실효됩니다. 3번은 옳은 질문. 4번, 명예퇴직에 합의가 있더라도 명예퇴직 예정일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명예퇴직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느냐? 철회할 수 없죠. 일단 이건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원래 청약은 도달되면 철회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근로계약의 합의해제 청약은 승낙이 없었다면, 승낙이 있기 전까지는 도달되어도 철회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래요? 명예퇴직에 합의가 있었다라는 거야. 그럼 합의가 있었다는 건 청약만 있었던 게 아니라 승낙까지 이미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철회할 수 없는 거죠. 5번, 매매 일방 예약이 성립하기 위해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들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확정될 수 있어야죠. 답은 3번입니다. 자, 67번 동시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건데요. 자, 담보 목적의 등기 말소랑 변제부터 해야죠. 동시행관계 아니다. 임차물에 반한 의무랑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동시행관계 아니고요. 디귿 저당권 실행에 따른 뭐가 나왔어요? 경매가 무효로 되었다. 경매가 무효로 되었다면 읽을 필요도 없다 그랬죠? 동시행관계 아닙니다. 인정되지 않는 건 전부고요. 68번. 매매계약의 합의해제가 나왔네요. 우리 해제에서 해제와 구별되는 제도로 합의해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일단 합의해제는 당사자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민법 543조 이하의 규정은 따로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손해배상 없고 이자가산 없고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죠. 손해배상, 이자가산 없어요. 물론 소유권이 복귀되는 건 등기되지 않아도 당연 복귀가 됩니다. 당연 복귀되기 때문에 제3자가 피해볼 염려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합의해제는 제3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적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1번 매매계약에 기해 이전된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당연 복귀합니다. 당연 복귀 1번 맞고요. 2번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자, 뭐 나왔어요? 손해배상 없고요. 이자가산 없습니다. 3번 해제로 인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 548조랑 단서는 합의해제에도 유추 적용된다. 합의해제도 누구는 보호한다? 제3자는 보호한다라고 했어요. 4번 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 이건 계약 자유의 원칙상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효력이 없다. 틀렸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5번 합의 해제를 위한 묵시적 의사표시는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 실현 의사가 없거나 포기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합의 해제는 꼭 명시적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묵시적으로 하려면 이런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답은 4번이고요. 69번 갑과 을은 X토지 매매 예약에서 매수인 을이 예약 완결권을 갖기로 했어요. 예약 완결권자 을입니다. 기억해 보시면 갑과 을은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에 대해 특별한 제한 없이 약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 제척 기간은 원래 10년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길게 약정하는 거 상관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요 10년에 약정을 했다. 만약에 특별한 약정 없으면 10년인데 요 제척 기간은 신속한 법률관계 확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단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10년 기간이 지나면 그대로 소멸하는 거고요. 소송 들어가면 당사자가 직권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조사해야 한다고 했죠. 중단제도 없다, 직권조사다. 강조했던 부분. 자, 니은은 그게 나왔죠.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대. 의미 없는 거예요. 기간 지나면 완결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제척기간은 기간 지나면 당연히 소멸하고 그리고 행사기간을 경과했는지에 관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할 수 없다. 틀렸죠? 직권조사 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옳은 지문은 기억 하나가 되겠고요. 70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서 옳은 것입니다. 특정물 하자로 인한 담보 책임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물건의 하자를 말하는 거죠. 그 물건의 하자는 특정물과 종류물 하자가 있었는데 이 경매에서의 담보 책임은 권리 하자에서만 적용되지 목적물의 하자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니은 2번 종류물 매매에서 목적물이 특정된 후에 그 물건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죠. 그러니까 종류물 매매를 하더라도 어차피 매매할 때는 그 중에 하나가 특정되는 거야.
그런 경우에도 그 후에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 책임 그대로 적용됩니다. 3번, 매매 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한다. 안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안날로부터 6개월이죠. 근데 이제 우리 판례는 이 물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요 안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제척기간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인도받은 날로부터 10년이라는 별도의 소멸시효까지 따로 적용해 준다라고 했어요. 어쨌든 뭐 안날로부터 1년이라면 틀리는 거고요. 4번, 매매계약 당시에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었다. 수량 부족 일부 멸실. 대금 감액은 누구만 할 수 있다? 선의자만 감액 청구할 수 있어요. 자, 5번,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자,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이요? 그러면 계약 당시 자력을 담보한 것이 아니라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제 채권의 담보 책임은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또 우리가 기출문제 보면서 확인하긴 했던 거죠. 두 가지로 나눴잖아요. 원칙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할 필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담보하기로 했다면 언제적 자력을 담보한 거냐? 변제기가 도래한 거야. 그럼 변제기가 도래한 거면 매도 시에 매매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의 자력을 담보하는 거고, 두 번째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언제적 자력, 변제기의 자력, 도달하지 않았으면 변제기, 도달했으면 계약 당시, 이렇게 구별했던 거죠. 옳은 거 찾는 거니까 답은 4번이네요. 71번. 자, 71번은 교환계약이 나왔네요. 옳은 것입니다. 기억, 을의 승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식의 제한이 없고요. 명시적, 묵시적 가릴 필요 없다. 그러니까 교환계약은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이에요. 불요식이니까 뭐 서면 작성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니은, 쌍무계약이니까 둘은 별도 약정 없으면 동시에 이행을 해야죠. 옳은 지문. 그 다음에 디귿, 계약 당시 갑이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로 고지했다. 시가의 허위 고지죠. 그럼 시가의 허위 고지는 사기도 아니다. 아니죠. 따라서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두 옳은 지문이고요. 72번. 갑으로부터 X 건물을 2년간 임차한 을이 이를 병에게 전대했어요. 틀린 것입니다. 자, 기억. 갑이 전대를 동의한 경우예요. 동의를 얻은 전대차죠. 그러면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합의 해지하면 전차권이 소멸하느냐?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임차권이 소멸하면 전차권도 소멸되는 거야. 근데 특별한 사유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해지했다면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전차권 보호 규정이죠.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갑이 전대를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동의 없는 전대차 계약도 유효해요. 유효하지만 그 전차인은 동의가 없기 때문에 임대인에 대해서는 불법 점유자가 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손해배상. 근데 이 손해배상은 손해가 발생했을 때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시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어요. 존속하고 있다면 갑은 을에게 여전히 차임 채권이 있는 것이고 손해가 발생된 게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틀렸고, 자, 디귿, 동의를 얻었습니다. 병이 건물 사용 편익을 위해 갑으로부터 매수한 물건. 자, 그러면 건물 전대차니까 요건 뭘 말하는 거야?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죠. 갑을 상대로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다만 토지 전차인의 지상물 매수, 건물 전차인의 부속물 매수가 나오려면 반드시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동의가 없다면 병은 불법 점유자이기 때문에 이런 거 행사할 수 없어요. 자, 틀린 질문은 앞에 두 개, 답은 3번입니다. 자, 73번. 갑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을로부터 을 소유 토지를 기간 정함 없이 임대차하는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리고 건물을 신축했는데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종료되었다. 자, 우리가
토지 임대차에서 주어진 사례에서 기간정함 없는 임대차라는 것이 나오면 뭘 묻기 위한 거라고 했냐면 지상물 매수예요. 그러니까 원래 지상물 매수 청구는 반드시 갱신 청구를 먼저 하고 그리고 매수 청구로 가는 거야. 거절당했을 때. 근데 예외적으로 갱신 청구 없이 바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죠. 그게 바로 기간정함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먼저 해지 통고한 경우야. 이런 경우에는 굳이 갱신 청구를 먼저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자, 옳은 것을 고릅니다. 미등기 무효가 상관없죠.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 갑은 계약갱신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틀렸죠. 그러니까 원래 이게 기본적으로는 옳은 지문이에요. 갱신 청구를 먼저 하고 거절당했을 때 매수 청구하는 건데 얘는 주어진 문장에 임대인이 먼저 해지 통고를 했다고 써있기 때문에 갱신 청구 없이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야. 틀렸고, 갑걸이 임대차 종료 전에 지상물 매수인 대상인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했다. 자, 강행규정 위반이죠? 무효입니다. 그러면 옳은 지문이니까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74번도 뭐 쉬어가는 문제죠. 옳은 거 찾는데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죠. 낙성계약, 답은 2번. 교환계약은 불요식계약이고 임대차계약은 유상쌍무계약입니다. 다 틀렸고요. 답은 2번. 자, 75번입니다. 갑은 23년 6월 1일 을로부터 을 소유 주택을 보증금 이역 기간 1년으로 임대차했다. 갑이 임차인입니다. 그러면 1년 계약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기간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하면 기간은 2년으로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요 1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냐면 임차인만 할 수 있고요. 임대인은 못하는 거죠. 자, 옳은 것을 고르는데 1년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갑이 누구예요?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1년 계약 끝났으니 보증금 빼주세요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임차인은 가능하다. 옳은 지문. 니은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졌다. 그럼 묵시의 갱신되면 기간은 얼마로 봐요? 2년으로 봅니다. 그럼 2년으로 본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죠. 임대인은 못하고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고 통지가 도달되고 3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옳은 지문. 자, 디귿 갑의 적법한 계약갱신 요구가 을에게 25년 2월 15일 도달한 경우 갱신 거절 사유가 없는 한 그 도달 시점에 갱신 효력이 발생한다. 자, 이건 우리 작년에도 출제가 됐던 최신 판례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하게 되면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그 갱신 요구가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 종전 기간이 만료하고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역시 옳은 지문. 그럼 정답은 모두 다 옳은 지문. 답은 5번이고요. 76번 집합건물법입니다. 자, 공용 부분은 시효 취득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자, 전유 부분에 대한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은 사용 검사일이 아니죠. 2번 정답.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전인공사. 그래서 전인권이 공사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전유 부분은 인도일, 공용 부분은 사용 검사일. 전유 부분이 나왔으니까 인도일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다. 관리비 규약이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공용 부분 관리비는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3번 옳은 질문. 자,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이면 그때는 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구분 소유자는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분리 처분 안 되죠. 오로지 뭘로만 한다? 규약이나 공정증서로만 하고요. 법원의 강제 경매로 분리되어도 무효입니다. 틀린 질문은 2번. 77번이요. 자, 문제가 엄청 길죠? 그럼 우리가 이제 수업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주어진 설문이 너무 길면 그냥 지문을 보시면서 해결하시라고 한 거예요. 그럼 기억 그냥 바로 볼게요. 갑과 을의 가등기 담보 계약에는 가담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어요. 그럼 이제 가담법은 제일 기본적으로 적용되려면
소비대차에 부수해야 돼. 빌린 돈일 때 적용하는 거죠. 매매대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이건 빌린 돈이 아니니까 적용 안 됩니다. 그럼 그거 확인하시면 되는데 대여금 채권, 빌린 돈이 있고요. 그리고 물품대금도 같이 있어요. 그러면 가담법 적용 안 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물품대금은 모두 변제되고 대여금만 남게 되면 적용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물품대금 갚았는지 확인하시면 될 게 나오네요. 물품대금 채무만 변제했다. 그럼 뭐만 나왔어요? 대여금만 남았죠? 그러면 가담법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 기억은 옳은 지문. 갑이 청산 절차를 거쳐 X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경우 본등기를 위해 지출한 절차 비용은 등기 절차 비용이에요? 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없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나중에 이제 청산금을 주면서 본등기 한단 말이에요. 그럼 본등기에 들어가는 절차 비용, 등기 비용, 취득세, 등록세 이건 누가 내야 돼요? 당연히 가등기 담보권자 자기가 부담하는 거지 그걸 청산금에서 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공제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디귿. 갑이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X토지에 관하여 6월 15일 본등기를 마쳤어요. 그러면 이 본등기는 당연히 무효죠. 청산 없는 본등기니까. 자, 그런데 그게 선의의 병에게 8월 1일 날 이전 등기가 넘어갔대요. 그럼 누가 소유자가 되는 거야? 병이 소유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병이 소유자가 되면 이제 그 등기도 어떻게 되는 거야? 무효 등기였던 것이 처음부터 소급해서 유효한 등기로 확정된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이제 선의의 병이 소유자가 되려면 앞등기가 이제 유효가 된다는 건데 그러면 25년 8월 1일부터 간명의의 본등기도 확정적으로 유효해진다. 자, 요 뒷부분 맞죠? 확정 유효가 되는데 언제부터 유효가 되느냐? 요 병이 이전 등기를 했을 때가 아니라 갑이 본등기를 마쳤을 때로 소급하여 확정 유효가 된다는 게 판례야. 틀렸죠? 8월 1일이 아니라 6월 15일 등기했을 때부터 소급 유효가 됩니다. 디귿은 우리가 평소에 수업 시간에는 다루지 않았던 판례인데 사실 7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매우 상급의 문제죠. 차라리 그냥 안 보고 넘어가는 게 속 편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으니까 옳은 지문 찾는 거니까 답은 3번 기억과 니은. 우리 민법 요번 40문제 중에서 뭐 가장 킬러 문제로 출제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78번 갑은 22년 7월 1일 토지에 관해서 유효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자 유효한 명의신탁을 했대요. 틀린 것입니다. 갑과 을이 부부인 경우 갑이 사망했다. 자 일단 부부니까 유효한 명의신탁을 말하는 거고요. 갑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명의신탁 관계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상속인과 존속한다라고 했어요. 1번 옳은 지문. 그 다음 2번 갑이 병에게 X토지를 매도한 경우 그 매매 계약은 민법 569조의 타인권리 매매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 소유자가 갑이잖아요. 그걸 팔았을 때 우리 판례는 타인권리 매매가 아니다라고 봤죠. 역시 기출되었던 지문이고요. 자, 제3자가 토지를 무단점유했어요. 그러면 신탁자는 대외적 소유자가 아니라 대내적, 내부적인 소유자니까 얘는 직접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없고요. 얘는 수탁자의를 대위에서 주장해야죠. 4번 갑은 을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명의신탁 해지라는 말을 썼다는 건 명의신탁이 어떨 때만 쓴다고요? 유효할 때. 만약에 무효인 명의신탁이면 해지란 말 써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5번 병이 X토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후 소유권 등기를 마치기 전에 갑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등기를 마쳤어요. 자, 그럼 시효 완성자 병과 명의신탁자 갑과의 다툼이 생겼죠. 우리가 수탁자와 시효 완성자의 싸움이냐, 시효 완성자와 신탁자의 싸움이냐를 구별하시라고 했고 지금 시효 완성자와 신탁자의 싸움이니까 누가 이긴다 그랬어요? 명의신탁자가 이긴다라고 했죠. 따라서 병은 갑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답은 5번. 자, 79번.
갑이 토지에 대해서 친구 을과 명의신탁에 따라 을명의로 등기 마쳤다. 자, 이번에 무효인 명의신탁 78번은 유효한 명의신탁이 출제됐고요. 79번은 무효인 명의신탁인데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이야. 올해는 좀 특이하죠.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나 계약형을 출제하지 않았고 양자간이에요. 그러면 을명의의 등기는 당연히 무효죠. 소유자는 갑입니다. 그럼 갑이 등기를 어떻게 받아오느냐? 소유권에 기한 등기 말소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지 여기에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등기 받아온다 또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등기 청구한다 이러면 틀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1번 갑은 을에게 X토지에 관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등기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해지나 부당이득을 주장해서 등기 받아올 수 없다고 했고 2번 을이 병에게 X토지를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그러면 제3자 병은 선악불문 취득하는 거죠. 근데 다시 토지가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죠. 이건 우리가 이제 물권적 청구권 할 때 같이 봤던 거죠. 소유물 반환을 청구하려면 갑이 소유자여야 하는데 갑은 이 병에게 등기되는 순간 소유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갑은 더 이상 소유물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없습니다. 틀렸고 4번 병이 친구 을과의 명의신탁에 따라 X토지에 관하여 등기를 마친 후 명의신탁을 알지 못하는 정, 우리 반가운 친구 정이 나왔어요? 정 나오면 정은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갑은 정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고요. 4번 을이 병에게 X토지를 처분하여 병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을의 처분행위는 갑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판례가 변경되어서 을이 수탁자가 병에게 이걸 팔았을 때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런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해서 민사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면제시켜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은 따로 져야 되고요. 5번 만약 갑이 을과 사이에 을 명의의 X토지를 매수하면서 대외관계에서 갑을 위해 그 등기 명의를 을이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명의신탁이라는 건 새롭게 등기가 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을이 소유자인데 갑이랑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매수인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얘가 등기를 안 하고 소유권은 넘겨받았지만 등기는 너한테 계속 놔두자라고 뭐 하는 거야? 명의신탁 약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가 새롭게 이전되지 않고 등기는 계속 을에게 있었지만 이건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는 판례죠. 답은 1번이고요. 80번입니다. 갑은 상품 판매를 위해 25년 5월 1일 을로부터 부산이 나왔죠. 서울 9억이고 부산은 우리가 암기한 적은 없겠지만 부산은 이제 6억 9천이에요. 근데 사실 뭐 부산이 나왔어도 이게 부산이 얼마 이하일 때 상인법의 규정이 적용되느냐 그거 사실 액수를 모른다 하더라도 문제를 읽어보면 뭘 물어보는 건지는 뭐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보시면 갑은 을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인도받아 사업자 등록과 확정일자까지 마쳤고요. 위 계약에 적용되는 상인법상 규정, 위 계약에 적용되는 상인법상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래. 그 이게 뭐겠어요? 상인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부 조항만 적용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랑 공부할 때는 이제 우리가 머리 글자 따서 할 때 뭐 했냐면 대, 개, 권, 해 이렇게 있었죠. 대는 뭐예요?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권, 권리금 보호, 해지 이건 차임연체 해지, 폐업 해지죠. 요거 이외에 다른 것들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 우선 변제 적용될 수 없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적용되지 않고요. 차임연체 해지는 적용되죠. 그럼 적용되는 건 2번 하나. 답은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아직 가다말은 나오지 않았는데 미리 좀 빠르게 기출문제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험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1년간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합격하신 분께는 축하의 박수를 보내고 아쉽게 안 되신 분들에게는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